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1단원의 챕터 2 도덕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첫 강의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 너무 어려운데? 안 어렵다 그러더니 생각보다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하셨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풀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사지선다 중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상식선에서 우리가 사실 도덕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능력이 좀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선에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강을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해준 수준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따로 막 어떤 개념을 외워야지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막 색연필로 색칠하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부하기 전에 이런 강의 듣기 전에 잠깐 오늘 뭐 배우지? 동기 뭐지? 도덕적인 정당화? 정당화한다는 건 뭔가 합리적인 거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하는 식으로 가볍게 가벼운 복습 예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서 오늘 뭐 배웠지? 라고 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의 그 어휘적인 어떤 정의적인 것들만 좀 기억한다라는 방식으로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핵심 기출문제 강의까지 딱 들으면 5회차를 딱 풀고 나면요. 나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는 도덕이 없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요. 딱 5회까지 풀고 나면 감이 옵니다. 아, 도덕 이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딱 느낌이 팍팍팍 오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에 나오는 수준보다 조금 더 이러는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돈 내고 강의 듣는데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제 좀 수준이 있는 최소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나중에 꼭 외워야 되는 개념 위주로 쏙쏙쏙 암기하시면 기출문제 이후에 암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 판단의 과정 시작해보죠. 사실요, 우리의 삶은요, 선택과 갈등의 계속 연속이죠. 사실 선생님이 강의를 오는 이 시점에도요, 지금 강의하러 갈 때 버스를 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버스 타면 길이 막힐까? 뭐 이런 것들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갈등 중에서 가장 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갈등이 바로 도덕적인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걸 해도 될까? 혹은 해서는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게 바로 도덕적인 갈등이죠. 특히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 바로 그런 어떤 갈등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제1절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 인간의 삶과 도덕 문제. 자, 선생님 지금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적인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럼 이 도덕적인 갈등이 뭐냐? 이 갈등이 사실 국어적인 어떤 어원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칡갈자 등나무 들자,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막 얽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나 혼자 고민하면 내적 갈등이고요. 나하고 남하고 바깥으로 충돌하면 외적 갈등이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갈등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죠. 요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갈등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저기 있는 길고양이 내가 죽여도 될까? 죽이지 않아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도덕적인 갈등이 될 수 있죠. 요즘 막 도둑 고양이라고 하죠. 길 고양이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갈등의 순간에서 사실 좀 도덕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2번, 갈등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예의나 선과 악처럼 명백히 도덕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언뜻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경우도 도덕 문제가 많다.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거 이런 것도 도덕일까?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행자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운전자도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는 도덕 문제라고, 도덕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상황 분석.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아니고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비싼 그 암표라고 하죠. 비싼 티켓을 야구표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 암표를 구입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파는 사람들의 원가보다 훨씬 더 그냥 그걸 암암리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고 사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이 차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암표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암표를 파는 사람이 생겨나는 건데, 내가 관람객으로서 어떤 내 욕망 때문에 그런 표를 사도 될까? 라는 어떤 갈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 갈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 유지를 위해선 우리가 도덕 원리를 지켜야 돼. 요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도덕 문제 유형으로 보면 어떤 유형이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는 뭐 생명권 존중, 안락사, 효용 등과 같은 어떤 도덕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리와의 갈등, 뭐 자유냐 평등이냐, 권리냐 의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제도 계속 얘기가 나와요. 사실 사형제도가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흉악범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인간이 인간의 삶을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도덕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른쪽 옆으로 쓸게요. 이 도덕적인 갈등 상황을 분석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건 뭐냐? 자, 도덕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갈등, 가치 판단이라는 거,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판단이라는 건 과학이나 과학적 또는 역사 탐구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혹은 계속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나? 효과가 없나? 그거를 이제 논의하는 게 바로 이제 사실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 판단이 되겠고요. 가치 판단은 이런 거죠. 객관적인 이런 사실, 얘는 좀 객관적인 거죠. 수치가 있을 거예요. 사형제도를 했을 때의 범죄율이 얼마나 흉악범죄율이 줄어들었고, 집행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범죄율이 늘어났나, 이런 어떤 통계 수치가 있다면 얘는 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가치. 자, 그래서요 동일한 것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만약에 죽인다, 그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것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게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것 중에서도 좀 보편적인 것.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런 만약에 그런 원리에 이제 응한다면. 그래서 그런 좀 보편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도덕적인 판단. 그러면 선생님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도덕적인 판단이란 보편적인 가치 판단을 우리가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도덕 판단 세 번째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가치 판단의 한 종류며 사람의 인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내리는 가치 판단이다. 자, 그래서요, 뭐 이런 거죠. 도덕 판단의 대표적인 예는 거짓말은 나쁘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도덕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도덕적 판단을 위한 사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때 기초가 되는 이 도덕적 판단을 위한 사고는 제일 첫 번째는 뭐다? 비판적 사고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죠. 자,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같은 거, 특히 뭐 광고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광고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진 않죠. 광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 그 상품을 사라는 어떤 구매를 자극하는 설득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 첫 번째,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평가 동그라미. 그렇죠? 1번에 정보를 분석하는 사고다. 정보를 평가하는 사고. 정보 같은 것을 평가하는 사고고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반성적인 사고.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열린 마음.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판적인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정성 있는 생각. 이게 비판적인 사고죠. 자,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이거죠. 남의 의견을 비판 없이 막 다 들어요. 우리가 이제 줏대없다 그러죠. 부안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선적인 사람. 그 다음에요, 회색 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중간. 논술 같은 거 쓸 때도요, 대학 그 입시할 때도요, 이 중간으로 쓰는 건 너무 나빠요. 이게 양비론, 양시론, 그러니까 하나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는데 성형수술은 나쁘다, 성형수술은 좋다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면 좋다. 뭐 적절하면 뭐든지 다 좋죠. 그렇게 따지면 요런 자세는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명확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적인 추론 과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을까요? 자, 도덕적인 추론 과정 페이지는 15페이지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도덕적 추론 과정을 거쳐야 이제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도덕적 추론 과정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3단 논법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덕적 추론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도덕 판단에 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이 있으면 주장과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뭔가를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떤 도덕 판단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판단이 옳다는 걸 주장하는, 그게 바로 도덕적인 추론 과정이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의 근거나 이유 제시해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도덕적 추론인데, 그럼 이게 도덕적 추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 노법이라고 한다면 대전제는 뭐냐? 도덕 원리입니다. 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원리. 그럼 소전제는 사실 판단, 지금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은 그럼 도덕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한 행위가 옳다, 그르다, 요렇게 보는 게 지금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도덕적 추론의 과정에서 일단은 도덕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나서 원리와 판단을 통해 판단의 결론을 내리는 요 3단 구조를 볼 텐데요. 선생님 예문을 통해서 3번을 좀 적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같이 필기를 좀 해볼까요? 자, 도덕 추론 과정인데요. 자, 일단 도덕 문제를 명확히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도덕 문제를 명확히 할 때 도덕 원리가 대전제가 되죠. 그러면 일단 그 도덕 원리,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거짓말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모든 거짓말은 나쁘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반 철수가요, 담임 선생님한테요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갔어요. 사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학교를 결석하고 다른 곳에, 재밌는 곳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반 철수가 담임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게 사실 판단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3단노법의 결론은 요거죠. 철수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철수가 모든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이게 도덕 원리 대전제라면, 우리 반 철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 그쵸? 우리 반 철수가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쁘다. 요렇게 적으면 지금 도덕적 추론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도덕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이게 지금 도덕 문제가 거짓말에 대한 것이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 대전제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사실이 무엇인가. 그쵸? 그래서 그 도덕 원리를 통해서 얘네 두 개를 결론을 이끌어내는, 요게 바로 지금 도덕적인 추론 과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적인 추론 과정을 하다 보면 이 숨겨진 전제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추론을 위해 할 일을 보면 숨겨진 전제를 찾아서 그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의 타당성, 그러니까 즉 이제 도덕 원리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사실 판단이 좀 객관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편견이나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야 올바른 추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도덕적인 원리를 이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선생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올바른 추론에서 이제 편견과 오류를 빼야 도덕적인 사고를 올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보기를 통해 우리가 편견이 뭔지, 오류가 뭔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편견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죠.
그쵸? 그래서 공정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편견이라는 거 좀 비슷하긴 한데요. 선입견 일반적으로 미리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러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쵸? 이런 게 편견이죠. 오류도 마찬가지. 오류 같은 경우는 좀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잘못되는 거. 이게 지금 오류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 오류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이쪽을 지울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특정 사례로 모든 것들이 같다라고 이제 성급하게 일반화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외국인이 김치는 맵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치는 맵다. 근데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 말고 물론 고춧가루 들어간 게 꽤 많지만 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맵지 않은 음식들도 많이 있죠. 고추장을 있지만 뭐 비빔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한국 음식은 맵다.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 내린 거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고요. 논점 일탈의 오류는 이런 거죠. 지금 논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을 일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급 회의를 하는데 우리 주제가 뭐냐면 교실의 환경 미화예요. 교실의 환경 미화가 주제인데 지금 교실이 아니라 뭐 교외에 학교 밖에 환경 오염이 시급하다. 아주 심각하다. 이런 걸 얘기하면 논점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 논증의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는요. 내가 주장하는 게 오히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성경은 진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진리인데? 라고 하면 성경에 진리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논증이 지금 돌고 도는 거죠. 성경은 진리다. 왜? 성경이 진리라고 쓰여있으니까. 그럼 이게 올바른 추론 과정이 아니죠. 계속 돌고 도니까 순환 논증의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오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범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이 비판적인 사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비판적인 사고는 이성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배려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교재가 선생님이 검토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좀 났는데 배려적 사고로 고치시고 정어 표현은 충분히 고쳐져 있지만 배려적 사고로 고치시고요. 우리 배려적 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2는 배려적 사고입니다. 배려적 사고. 제일 중요한 지금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중에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출제 1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빨간색. 별표를 2개, 3개. 배려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직접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배려적 사고를 물을 수 있는 문제는 거의 한두 문제는 늘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배려적 사고 왜 중요한가? 도덕 문제에서 이성 못지않게 이해와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해, 공감, 동그라미. 자, 왜냐면 우리가 사고 능력은 도덕적인 추론으로 돼요. 사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굉장히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어려서부터 이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모두 다 이성적입니까? 선생님은요, 쇼핑 가면요,
그렇게 반이성적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가 설명해주면요, 그래요? 살려고 안 했던 것도 너무너무 잘 사요. 선생님은 이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간은 이성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감성이라는 건 이해와 공감이거든요. 이 도덕적인 행위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얼마나 더 잘해주느냐, 이게 문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이거의 비판적 사고의 어떤 키워드라면 얘는 배려적인 사고죠. 우리가 남을 향해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느냐가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려적 사고는 자기 스스로 내리는 주체적인 결단이며 자율적 도덕 판단에 부합한다, 합해진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적절하게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남을 배려하는 건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나에 대한 감정, 자신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 희생하고 나를 억누르고 이런 게 배려적 사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신을 너무 억누르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진짜 동등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자기가 더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이성과 감성의 능력의 상호 보완이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그렇죠? 얘가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얘는 어떤 그 이성적 객관적인 도덕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그렇죠?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얘는 선에 대한 감정, 또 공감. 우리가 이게 참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인간관계에서는. 이 공감만 잘해도요,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아, 너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쵸? 요것만 잘해줘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줄어들죠. 그럼 이 공감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무슨 사지? 역지사지죠. 그쵸? 이 역지사지를 하려면 우리는 배려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이 역지사지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제 자신과 그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려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보면 도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타인과 대화하고 만남을 해보고 또 문학 작품도 읽어보고 또 자기 반성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적 사고를 좀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배려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 뭐를 좀 권해주고 싶냐면 여러분들 장애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낭독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지하철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정말 너무 힘들겠구나를 이렇게 체험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시설이 따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면 확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배려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중화 몇 번이죠? 17페이지 중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라는 건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바른 중용의 상태, 중용 동그라미. 중화 혹은 중용이라고 나오죠. 이 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등장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죠. 가운데 중자가 보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숨겨서도 안 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어떤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거,
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배려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도덕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이 정당한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도덕적 정당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도덕적인 정당화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나름의 도덕 원리죠.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정당화 할 때는 도덕 원리에 대한 어떤 보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제시했죠. 첫 번째, 역할 교환 검사, 두 번째, 보편 결과 검사입니다. 자, 3. 도덕적인 정당화. 도덕적으로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는 역할 교환 검사. 두 번째는 보편화 결과 검사. 자, 역할 교환 검사라는 건 지금 책에는 이렇게 써있죠. 문제가 되는 도덕 원리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그 검사가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성경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다른 인들이 내게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이게 역할 교환 검사. 그쵸? 그래서 뭐 검사라고 한다면 뭐 테스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름대로 그 문제가 되는 원리,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는 어떨까 라고 이제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성 결과 검사는요, 그 결과 검사를 모든 사람이 택할 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처럼 막 이렇게 생물 같은 걸 막 모든 사람들이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길에 있는 막 생물들을 막 고양이든 비둘기든 막 죽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화 검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과연 타당한가라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선생님 얘는 역할 교환 검사는 예로 적어주고요. 얘는 이렇게 적어주죠. 보편화 결과 검사는 만약에 통과를 못해요. 검사는 생략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편화 결과 검사를 통과를 못하면 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없죠.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동했을 때 얘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면 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되려면 크게 어떤 면에서 지금 또 갖춰져야 되냐? 이 정당함의 근거는요, 도덕적인 정당함의 근거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동기와 결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동기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나의 그 움직이는 그 이제 원리가 될 텐데요. 그 행위 자체로 선하고 옳은 것은 선한 동기죠. 그런데 선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좀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그 이제 동기 자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완벽한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결과로는 그 옳고 그름을 좀 결과에서 찾는 거예요. 옳은 행위는
결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좀 동기가 선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도덕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둘 다 중요하죠. 동기적인 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사실은 이 중에서는 둘 다가 되게 좀 좋아하게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도덕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좀 중용, 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는 동기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도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자세 별표 칩시다. 이거는 뭐 암기하시지 않아도 읽으셔도 알죠. 동기뿐만 아니라 결과도 함께 고려하는 자세를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이 막 이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막 그 자살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실 선한 동기로 했지만 그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면 걔는 올바른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까지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가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도덕적인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 또 그 근거 이걸 제시하는 과정이 이제 도덕적인 정당한데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정당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나 근거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정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암, 그렇죠? 도덕적인 암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실천, 자율적인 행동에 대한 실천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암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위가 실천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된다. 지행합일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실 도덕적인 걸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그걸 행하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도덕적인 암과 실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왔던 지금 18페이지에 보이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등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안다면 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행하면 만약에 그걸 모르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요. 소크라테스는 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처럼 안다고 해서 다 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행합일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요, 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걸 행하기 위한 거, 습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습관. 몸에 안 배면요, 지행합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자도 결국에는 습관인데요. 이 도덕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걸 행하기 위한 그 내면의 어떤 그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이죠. 공자의 핵심 사상 중에 바로 하나가 인이죠. 인도 사랑하고 비슷한데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왼뺨을 원수가 때리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공자는 그게 아니에요. 분별 있는 사랑, 나쁜 것에 대해서는요 나쁘다고 하고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별 있는 사랑을 하자라는 게 이제 공자는 건데요. 공자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도덕성, 인을 바탕으로 해서요 올바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행합일을 실천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도덕적으로 안다는 건 이건 시작이고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걸 실천이라고 하면요, 이 실천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도덕적이라는 거에 어떤 그 개념 알겠고요. 도덕적인 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두 가지 사고, 비판적 사고, 배려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동기와 결과,
요소가 둘 다 좀 선해야 둘 다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알을 통해서 실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지행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의 하나는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공자가 말하는 인의 어떤 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 챕터 두 번째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 사회제도와 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